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로운 부동산을 생활을 위해서 나날이 일로 매진하고 있는 땅 한 평 갖고 싶은 네 남자의 이야기 정부생. 저희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로 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지사님이 긴급 인터뷰를 여셔가지고 대장동 관련한 지금 있는 상황을 브리핑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방송 보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하시는 순서를 비롯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저희가 정리한 대로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는 거야. 그렇죠. 명확하게 핵심을 짚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대놓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장동 관련한 대장동 관련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 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문제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원조 개발업자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이제 새로운 인물, 비교적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시사인이라는 우리 주간지에도 대장동 내부자들이라고 이렇게 특집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겨레신문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C7이라는 회사의 이강길이라는 전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게 12년 전에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뭐 이 사업에 뛰어들기도 전인 거죠. 당선되기 전이죠. 당선되기 전에 이미 이때 C7 이강길 대표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나무, 정영학 등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김만배도 만납니다. 그다음에 김만배를 소개시킨 사람 또 배모 기자가 있고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진행을 하다가 뭐 뇌물 주고 횡령해서 감옥 가고 그 사이에 보니까 자기는 배제되어 있고 이들이 완전히 장악해 있더라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사람은 애초에 여기가 개발을 할 만한 요지다라고 여기를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 이름도 화천대유 전에 대장동 AMC. 대장동 AMC도 만들었다고요. 대장동 투자그룹을 먼저 만들어가고 네. 화천대유의 전신을 만든 그렇죠.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시기 때 이쪽 대장동 사업 부지 중에 20%를 세금, 그러니까 빚을 내갖고 사들였어요. 거의 1,000억 가까운 빚을 내갖고 대장동 실제 부지의 20%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LH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LH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남욱을 끌어들인 사람이 이 사람인 맞습니다. 거죠. 남욱을 끌어들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 지사처럼 최대한 환수하려고 온 세력과 끝까지 엄청나게 헤쳐먹으려 하는 세력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C7의 이강길 전 대표라는 분인데 남욱을 끌어들인 이유가 정영광은 사람도 많이 하고 회계사고 이 토지 개발 전문가에서 끌어들였고 정치가 필요했던 남욱을 거지. 끌어들인 이유는 한나라당 청년이 부위원장의 변호사의 집권 여당 쪽 사람들 많이 알기 때문에 끌어들인 거 나옵니다. 한 기자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국회 민원 담당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이 이강길 전 대표의 진술로 물론 이분이 이 사람들이 유동규한테 무슨 수를 써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뺀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해요.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뭔가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만 제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럼 나쁜 놈이죠. 이재명 지사님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어저께. 저 그 사람 옹호할 이유도 없고 그런 놈들이 파리때가 끊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성남 처음에 변방의 변호사에서 성남시장 될 때 그 동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이상해진 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다 그렇죠. 보면 한둘이 있고 두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적은 했어요. 이강길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지 유동규가 이상한 짓 한 것 같다는 지적은 했는데 그건 나중에 그것대로 밝혀지면 될 부분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정영학과 남욱과 김만배 등이
이 세력 다시 한번 이 비리의 몸통이고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신영수와 신영수 동생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성남에서 그 LH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로비도 하고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 축에서는 이들이 새누리당 끼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손을 떼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비리의 몸통이다. 국민의 게트라는 것을 이강길 전 대표가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LH를 저지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 개발을 죽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년을 버텨버리는 바람에 1,000억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10% 이상씩 주면서 땅을 사놨는데 개발 사업이 진행한데 뭔 꼴이 났겠어요. 결국 부도가 나고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하자면 돈을 날리고 감옥을 갔는데 그렇죠. 이 사업을 고스란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만들어져 갖고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도면 다 그려놓고 계획을 다 뽑아놨는데 자기는 돈에 못 이겨갖고 결국 망했고 이걸 화천대유가 안고 가갖고 사업으로 성공을 시킨 거고 그러던 과정 중에 이재명 지사하고 합의 이게 일종의 공동 거래에 대한 합의를 보고 파격적인 부담금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조가 처음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 또 여기서 또 이 사람 진술 중에 중요한 게 초기 자본을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를 통해서 당시 저축은행장의 친척인 브로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니까 불법 대출을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액을. 그러니까 왜 경기도에서 돈을 빌릴 때 부산저축은행까지 갔겠냐고요. 구린구석이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당시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파동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윤석열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수사검사였습니다. 이 깊은 예. 연결고리.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미 그때 한번 근데 이 세력들이 일부만 기소를 하고 일부를 봐줍니다. 대장동 관련된 세력들을. 그래서 뉴스버스에서 이 사건의 몸통과 시작에는 윤석열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요즘에 각광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점점 저는 그림이 완성되고 있는데 당시에 그럼 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변호한 사람이 박영수입니다. 박영수는 나중에 윤석열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그러면 이 사건의 대장동 사건의 원조, 예.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벌렸던 그 C7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거나 윤석열과 박영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알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부산에 쓰여진 게 아니라 대장동으로 수천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영수하고 윤석열은 그걸 대장동은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예, 큰 뭐 돈이 돈이 갔어? 들어가는 거지? 거기 뭐 있어? 근데 라고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법조 마당발인 김만배도 끼어있단 말이죠. 배모 기자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심지어 변호사로 박영수도 소개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 여기가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처벌은 받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엄청난 알짜다. 우리 도와주시면 짭짤해 나중에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박영수는 이제 딸이 있으니까 딸한테, 곽상돈 아들한테 아들, 딸이 없는 윤석열한테는 아버지의 집을 사주고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뇌물을 제공했을 거라는 의혹이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요. 예. 윤석열이 모를 수가 없는 구조고 절대 모를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박영수가 연결됐나도 희한한 거고요. 나중에 그 후에 이제 윤석열이 이 좌천을 당하고 대구 고검에 이제 평검사로 있을 때 이 박근혜 관련된 수사팀장으로 이걸 끌어올려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의 재기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미 박영수하고는 저축은행 사건으로 안면이 있었고 검사와 변호사로서 그 다음에 곽상도가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세 그림이 벌써부터 기본 틀이 맞아서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초기부터 다 등장하는 거죠, 이자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이제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지금 어제 상당히 보니까 제가 보기엔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자기 면피하려고 요 남욱이 구속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원지검에 수사를 한 사람이 강찬우입니다. 다 친박 검사들입니다. 근데 그때 변호사가 또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씨는 특검하기 전에 변호사로서 대장동 관련된 인사들을 거의 다 예. 케어를 했네요. 근데 나중에 강찬호가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갑니다. 수사검사가. 근데 남욱을 지금 오늘 경향신문에 나오면 당시 남욱에게 횡령죄도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만 적용했는데 약한 죄만 그것도 대법원의 상고를 이례적으로 포기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화천대유가 생기기 전 상황에 대장동 비리 대장동을 설계했던 이자들 일종의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옆에 붙어있던 부동산 투기 세력들인데 뭔가 이제 부산저축은행 돈을 끌어들이는 과정 그다음에 본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으로 수사를 받아왔고 일부는 면제를 받았지만은 일부는 기소도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최대한 박영수 변론, 뭐 윤석열 봐주기, 강찬호 같은 사람이 수사했지만 상고 포기가 나중에 고문으로 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완전 대장동 그러니까 일부 처벌을 받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볍게 받게 한 해준 1, 거잖아. 2년 살다 나온 다음에 엄청난 노다지 몇천을 향해서 사단을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우연히 모인 세력이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이미 이걸 한 입에 머린 세력입니다. 저는 대장동을 중심으로 이자들이 모였다. 저기가 금싸라기가 될 거다. 언젠가. 엄청난 수익이 남을 거다. 이명박이 LH까지는 포기시켰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만 좌절시키면 된다라고 다 모인 세력들인데 이재명이가 5,500억이나 뜯은 과정에서 굉장한 이제 공산당이냐고 이제 했던 건데 다만 이제 본인들이 그나마 그래도 엄청난 이득이 될 거랬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득이 남아버리면서 집값이 더 예상이 더 뛰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또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사건인 거죠. 왜냐면 장사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50억씩 먹으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50억 클럽 정도 50억 갖고는 양이 안 차. 이게 남은 걸 보니까 한 4천억 남았더라는 거지. 야, 이러면 한 500억씩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내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봐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나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건데 네. 머니투데이 홍 회장하고 네. 김만배 기자 여기 왜 끼어든 거죠?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아무런 로비력도 없고 뭐 어떤 언론계에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일단 김만배가 네. 재력이 되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배모 기자도 재력도 되면서 법조를 출입하고 이런 개발 정보에 밝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추진하는 세력들은 로비스트도 필요했지만 국민의힘에 당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게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대부분 사업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진행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성남시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세력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관련하다 보면 돈을 먹여야 될 때도 많고 로비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물급 로비스트가 필요하고 두 번째 혹시라도 기소되면 그들을 비호해줄 일종의 죄에서 빼줄 거물급 또 법조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법조인들은 법조인이면서 로비스트기도 하거든요. 기소 안 되게 영향력 행사하고 기소되면 변론도 하고 또 손방망이 처벌을 끌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 소개를 다 누가 해줬냐? 이 업자들이 들을 때 김만배 배모 기자가 둘이 법조에 인맥이 높다. 기자들 인맥이 높다 해서 김만배나 배모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굵직굵직한 연결고리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나무기가 있었지만 네. 검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지방 의원들이나 뭐 이런 이른바 잔바리들 정리에는 김만배의 인맥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 중간에 대거 들어왔죠. 처음에 남욱, 정영아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는 김만배 일당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한 거의 이제 지금 그래서 몸통이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렇게 세 명이라고 지금 좁혀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나머지 있는 애들은 불려 들어와서 삥 뜯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뭐 유동규 같은 사람은 중간에 이놈들이 아주 크게 먹네. 야 나도 좀 조금만 나도 도와줬는데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곽상도나 이런 애들은 애초에 들어갔을 때 50억이 보장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50억만으로 양이 안 차는 사업이 돼버리는 순간 계속해서 추가로 뭔가 요구하는 예, 게 생겼던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욕심이 소 같은 새끼들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고민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뻥 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싸움이 났냐? 저도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50억씩 받고 먹고 떨어지러 간 인간들 니들 야 이 새끼들아 4천억을 벌었다며 이 새끼들이 좀 더 줘 그러면 그럼. 당연히 셋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리들 모여서 야 이거 어떡하냐 회의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럼 너도 더 많이 벌었지 너 얼마 더 내. 너 서로 그러면 뭔 소리야 네가 더 내. 이렇게 싸움이 날 수 있는 거죠. 각자 이제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네. 자기 몸에 자기 안에서 털어내기 게임이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덜 내고 상황일 싶은 거예요. 거죠. 일종의 추가 분담금 사유가 발생했는데 덜 내고 싶은 거고 그 사이에 이러면 유동규도 끼어들어서 니들이 지금 굉장히 해쳐먹었다는데 나도 많이 도와주지 않았냐 하면서 내 목도 좀 더 줘 이랬을 수가 있는. 결국- 근데 남욱은 보니까 이걸 유동규로 몸통을 몰라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가 몸통이니까 유동규라는 몸통으로 그냥 유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몰아가는 거죠. 지금 뭐 국민들 상대로 언론 상대로 뭐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규가 잘못이지만 유동규 몸통설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할로 내서 유동규가 뭘 했다 그러면 자 그걸 했다고 하는 확실한 영향력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유동규가 접촉한 공무원이라 담당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조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인 네, 거고 그럼요. 성남시 안에서 또는 그 이런 인허가권하고 관련 있는 공무원하고 접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유동규가 이걸 해갖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았냐, 입금된 실적이 있냐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유동규가 돈을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주장만 있지 뭐 8억을 받았다고만 적시돼 있지 실제 뭐 자백이 있었거나 아니면 입증된 자료 나오지 그렇죠. 않았고 그다음에 그 유동규 역할도 지금 이놈들은 이게 유동규로 몰아가서 그냥 국민의힘 세력이니까 유동규가 이재명 측근이고 유동규가 몸통이라고 해야지 정치로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유동규가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상 공짜로야 했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현직에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외부 사람으로서 내부 공무원들, 인허가에 관련된 공무원들 누구 하나는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증거를 못 찾고 있다는 거지. 네. 유동규가 역할을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성남개발공사 간부로 이자들의 편의를 좀 봐준 정도. 난 모르겠어요. 정말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예를 들면 이미 5,500원이나 떼갔는데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날지도 모르는데 초과이익 환수까지요. 어떻게 명시를 하냐 하는 역할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지금 김남근 변호사나 명지대 우석진 교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재명 지사가 선방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나중에라도 못 넣은 것은 실책이다라는 지적을 해요. 근데 그때 우석진 교수라는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야 사업이 불투명한 속에서 5,500억을 결과적으로 받아냈는데 그렇지. 거기다가 망할지도 모르는 사업자한테 야 초과이익도 나오면 또 우리한테 얼마 더 내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가혹한 조건에 나름대로 가혹한데 더 가혹하지 그렇죠.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그렇지. 몰랐죠. 불투명하게 예. 결정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이미 사전 확정형으로 이제 금액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정률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미 한 거고 그건 당연하고 그 이후에 추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발생하면 그걸 이제 그 초과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초과 이익과 관련해서 저 근데 준비해온 거 있는데요. 네, 저 네. 지금 이거. 네. 왜 그러냐면은 동탄 사례 말고 네, 지금 동탄 사례가 보니까 대장동. 예, 대장동 먼저 이야기하시고 조직도를 위해서 동탄 저 사례 조직도 짜왔습니다. 조직도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인물들 흐름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는 재미없어 하고 어떤 행정적인 역할 이런 것들만 재밌어 했는데 근래에 제가 이강길 전 대표 그러니까 C7 대표가 나오면서부터 이거 영화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그렇지.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악당 조직도 그래서 이름부터 재밌어요. 이거 분명 지금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 지금 작업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그 제가 악당의 특징이라고 제가 가져온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그 헐리우드의 범죄 영화로 이거를 꾸린다고 한다면은 오션스 11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길 전 대표가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선수들 모으자 하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자 하고 모으는데 거기에 상대편 이제 대적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게 갑자기 이재명이 등장을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건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인터넷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도는 악당들의 특징 정리예요. 악당들의 특징 첫 번째, 큰 꿈과 야망을 안고 있다. 이런 게 있군요. 두 번째, 이거 젊은이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게 악당이야? 네. 건전한 사업가 같은데? 3번, 날마다 노력을 거듭하며 꿈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난데? 4번, 실패에도 기죽지 않는다. 확실히 나야. 5번, 성작가 TV. 조직적으로 행동한다. 요건 좀 그래. 6번, 잘 웃는다. 맞아, 작가님 잘 웃어. 나 악당이었네? 작가님은 착한 악당이야. 근데 저놈들은 나쁜 악당에 나쁜 악당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거를 왜 조합을 했냐면은요. 저게 그 옵티머스 프라임 나오는 그 뭐죠 로버트 영화의 악당이거든요. 네, 악당들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진짜 징하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건데 화천대유가 악당들의 지금 소굴이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강길 전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계속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는데 이 악당들이 이거랑 부합해요. 큰 꿈과 야망을 안고 있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면서 실패에도 기죽지 않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대장동 개발의 시간과 악당의 시간을 분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표를 정리해 왔는데 네. 지금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요. 대장동 개발의 시간에만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시간별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강길 전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악당의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2004년부터 시작을 하는 그 와, 오래네. 이야기예요. 거의 20년 20년 가까이. 그렇죠. 맞습니다. 대하소서입니다. 네. 대하소서.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읊어드리고 여기서 이제 악당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딱 조합이 되면은 이게 다 들어옵니다. 이제 머릿속에.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이 됐어요. 대장동 개발은 2004년에 그 당시에 2004년이면은 한참 전이잖아요. 성남시 대장동은 도시가스도 없고요. 상수도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죠. 당시는 LH가 아니고. 대한주택공사가 여기를 가만뒀다가 난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해에 2005년 6월에 그때는 건설교통부죠. 건설교통부에 계획을 냈는데 그것이 승인이 돼요. 그리고 2005년 10월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지방자치는 이래서 개선이 돼야 돼요. 이 계획이 성남시 공무원이 이거를 민간에 유출해서 투기꾼들이랑 인근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요때쯤 아마 그 C7 사장도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2005년부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하면서 이제 건설교통부가 이거 안 되겠다. 다 올라갔다. 건설교통부가 사업 중단 조치를 딱 내려버려요. 왜냐면 2005 그때 년에. 거기가 다 그린벨트였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가격이 막 2배, 3배로 뛰어 오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거 싸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싸게 못 하잖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 건데 문제는 2008년도부터 C7의 그 이광길이라는 사람은 그 그린벨트를 3배, 4배 값을 주고 삽니다. 예. 이게 그럴 수밖에 그것을 없는 이제 게 전문 용어로 주민 작업이라고 하는데 한 20% 안팎을 본인이 그 사오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공공사업이 되면 토지를 강제수용하지만 강제수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의 설득을 해서 땅을 사들이는 작업을 상당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올인한 거야. 올인한 거예요. 전 재산을 네. 빚을 1,000억씩 얻어가면서 그리고 감옥까지 갔어. 전 그 재산을 사람이 밟는 근데 저 악당 일당이 그 사업을 뺏어버린 거야. 그렇죠. 2008년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2008년에. 자 보세요. 대장동 개발의 시간에 보면은 2005년 11월에 건교부가 사업을 중지시켜 버리죠. 사업은 중단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획 승인은 남아 있어요 거기에. 개발 계획에 대한 이 승인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이거를 이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한번 타당성 용역 조사를 부릉부릉 걸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이때부터 오른쪽을 보면 이제 악당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던 중에 2009년에 LH가 이때는 합병해서 LH가 되죠. LH가 대장동을 개발합시다 하고 제안서를 갖고 와요. 근데 당시에 그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랑 거의 비슷해서 그러면은 LH에서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성남시에서는 민간에서도 한번 그러면은 가져와 보세요. 한번 개발안을 했는데 이때 민간에서 가져오진 않습니다. 네, 이때 오른쪽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이쪽에서 이제 내부 분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남시가 LH 제안을 수용했는데 이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로비들이 있었죠. 많은 로비들이 있었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민간 사업이랑 경쟁하지 말아라. 이런 워딩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서 LH 사업이 손을 떼게 됩니다. 그 2010년 6월 28일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도 쭉쭉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때부터 성남시 의회에서 공영 개발하지 말고 민간 업자한테 일을 줘라라고 계속 그 새누리당 쪽 시의원들이 작업을 칩니다. 엄청난 압박을 하죠. 그래서 LH가 그냥 그거 뭐 안 하면 말지 말고 이제 그 넘어갔고 이건 자연스럽게 민간 100%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악당의 시간을 볼게요. 악당의 시간이 저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그림이 맞춰진 거예요. 악당이 언제부터 모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강길 전 대표가 이제는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인 C7 대표인데 2008년부터 왼쪽에 보면 2008년부터 성남시가 다시 대장동 사업을 하려고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을 때잖아요. 이때 이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선수들을 모을 때 그래서 개발 전문가 겸 변호사 정영학하고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하고 나무. 변호사이면서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구 로비스트로 해갖고 그렇죠. 세 명이 조를 짜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때 오션스가 이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모은 게 정영학을 모았고 정영학은 2008년에 모았다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2009년 12월에 남욱을 그 뒤로 데려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9년 12월 왼쪽이랑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때 자꾸 그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 개발 로비를 할 당시에 그때 증언을 합니다. 이 지금 이강길 전 대표가 언론에 나와가지고서 한겨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남 변호사를 만난 건 2019년 12월 초고 다운표입니다. 남욱은 지인을 통해서 건너 소개받았다. 당시에 LH가 대장동 개발을 맡겠다고 해서 국회 쪽에 민원을 계속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민원 국회용으로 담당이었던 이제 거죠. 남욱이 들어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 중에 그 민간 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서 부채 때문에 이 양반이 나중에 탈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들이 이 사람 제끼고 우리끼리 사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01하고 제가 물음표를 한 거는 2010년 중반부터 본인이 배제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배제 과정 중에 뇌물공여 횡령으로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돼갖고 징역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돈 문제 같았으면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이자를 더 주든 뭐 어쩌든 하세요. 지금 뭐 몇천억이 있는 거고 그 정도 발의를 할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보니까 내부자가 찔른 거야. 뇌물 혐의로 같이 일하던 원 기획자 이강길을 그 감옥에 넣어버리고 이 사업을 독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그 사업을 고스란히 다 인계를 받게 되거든요. 이거 완전 드라마예요, 진짜로. 처음에 모았던 오션스가 미끄러지니까 오션스 제끼고 나머지 member들이 이제 다시 꿀팀을 꾸려가지고서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가는 건데 플랜 B가 등장한 거죠. 그렇죠. 플랜 네. A에서 맞아요. A의 두목을 제거하고 제가 악당 조직조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악당 조직조라고 가져온 게 옛 정말 버전입니다. 잘 만들었네. 옛 버전. 악당 조직도 보시면은 대장동 개발사 원조 멤버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일보에서 정리를 한 건데 이강길 대표가 오른쪽에 있죠. 이강길 대표가 나무찌를 이렇게 모았었던 거잖아요. 박스를 친 남욱 그리고 정영학 왼쪽에 있는 모은 거고 그러면 배모 씨는 갑자기 왜 등장해서 김만배랑 연결이 되느냐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강길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에 이제 민간 개발로 돌려야 되잖아요. 공영 개발을. 그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이 공영보다 낫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배 씨를 비롯해서 언론인들과 교류가 많았다. 기자들한테 청부 기사 쓰기 위해서 배모를 불러들인 거네. 네. 근데 배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내 뒤에 김만배 형님이 계신데 여야 가리지 않고 성남시 쪽에 인맥이 엄청난 분이다. 나중에 따로 독재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저렇게 연결이 됐는데 지금 저게 옛 원조 멤버들이에요, 왼쪽이. 그러다가 이강길 씨가 삐끗하면서 감옥을 가죠. 다음 제가 조직도 가져온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녹화뉴스에서 이번에 정리한 건데 이게 현 악당 조직도예요. 현재 악당. 현재 악당 이강길이 이제 조직도. 새 된 거고. 김강길 아저씨 빠지고 없어지고 분명히 로비
잘하는 형이라 그래서 만배형을 데리고 왔는데 네. 만배형이 이제 사업주가 됩니다. 대주주가 아, 됩니다. 정말 진짜 나중에 영화 만들어질 것 예, 같아요.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예. 소개시켜줬던 배모 기자는 김만배 편에 딱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 다 머니투데이고 또. 맞습니다. 부당거래 투. 그리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의 시간이랑 악당의 시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이게 이 영화 시나리오에서 왼쪽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이라는 사건만 없었으면 이들은 다 해피엔딩이었어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지금 왼쪽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당선되고 그 뒤로 제가 재선을 적지 않았네요. 재선까지 하게 되면서 이게 영화가 정말 영화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게. 네.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이강길도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민 제한 사업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성남시가 계속 일어나를 안 해줬다는 거야, 민간 사업에. 왜냐면 예. 20%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게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우선권을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눈치를 챈 거지. 그렇죠. 이 새끼들 세력이네라고 네. 눈치를 챈 거고. 그 전부터 성남에서 그걸 잘 시민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되자마자 저지에 나선 거죠. 민간 개발 특혜 비리 세력이 이 사업을 말아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윤석열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강길이가 1,000억을 이 땅을 담보로 해갖고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업자가 넘어간 상황에서 대출이 승계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지된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담보를 보고 줬다고 하지만 그린벨트를 보고 1,000억을 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네. 근데 이걸 또다시 이름 모를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다시 넘겨주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형태든 압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김만배는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푼 거야. 누가 그린벨트에 1,000억씩 해줘요. 개발이 될지도 예. 안 될지도 모르는 땅을. 당시에 부산은행 불법 대출 알선 명목으로 뇌물만 확인된 것만 한 사람만 10억을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공무원들 막 5천만 원 이런 큰 사람들 그 정도 뇌물 받잖아요. 10억을 뇌물 받아. 대출 알선으로만. 아니 악당의 특징 첫 번째가 그러니까- 큰 꿈과 야망을 안고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그렇지. 어차피 어마어마한 불법 대출 받아서 어마어마한 통일을 취할 생각이니까 10억은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에서 브로커가 끼면요 3%의 수수료를 대출. 그렇죠. 원래 대출 총액을 빼먹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10억 정도의 대출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최소 300억 이상의 대출에 연관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상으로. 네. 그래서 이러한 대출이 적게 먹은 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치면 네. 대장동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그거는 나중에 또 LCT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아유. 고리가 있거든요. 네, LCT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죠. LCT는 공공이익 한 수 하나도 없이 1조가 넘게 통일을 취했으니까 저쪽에서.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애초에 존재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은 그냥 우연히 15년 동안 아는 후배의 누나가 아버지 사시던 평생 집을 최저가로 3일 만에 사줬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정말 하늘이 내린 우연으로만 연결 짓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변호인과 고소인과 검사의 입장으로 예. 연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170만 분의 1이잖아요.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 누나가 만난 확률은. 아 그래요? 우연이니까. 아니 5천 우리 인구 5,200만이니까. 아 그렇게 계산하셨구나. 윤석열 아비를 빼고 나머지 맞네요. 확률이잖아요. 맞네요. 뭐 네, 동네 사람도 아니고 연고도 네. 없고. 그래서 그것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 때는 윤석열이 당시에 상당히 박영수와 로비를 받고 박영수 또 지침받고 정관 특혜를 해주면서 빼줬고 그때부터 언젠가 윤석열한테 보답해야 된다는 특수관계에서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집을 19억에 판매를 하는 과정 중에 13억을 하루 만에 대출을 받은 네. 거예요. 저축은행에서. 과연 이 대출 과정에는 어떠한 야료가 있을지도 앞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13억 대출이면 지점장 정결을 넘어요. 왜냐하면 10억에 50억 사이의 거는 본점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절대 하루에 대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대출이 돼요. 자, 나중에 여기에도 윤석열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찾아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비슷한 사례로
민간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아주 악의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게 동탄신도시입니다. 네. 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대장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이게 제가- 네. 아니 제가 개요만 잠깐 하고 구봉선 부인 일단 동탄 이제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업형 민간 임대라고 해서 뉴스테이를 했는데 원래 민간 이익이 추정이 290억이었는데 2,400억으로 들어가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시가 5천억, 5,500억을 챙긴 거랑 정반대. 정반대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히 반대된 건 어저께 부산시장 후보였던 김영춘 후보님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우회적 지지를 하면서 부산에서는 한 푼도 이재명 지사는 대박을 했다. 5,500원 환수했냐. 뒤에 뭐 초과이익 환수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LCT는 1조가 넘게 한 푼도 회수보다 1조가 넘게 저쪽 해먹었다. 그 다음에 이 동탄, 여기는 이제 동탄이니까 용인이잖아요. 하성 동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초과이익이 2,400으로 290, 2,400 늘어나는데 어떻게 약정을 했냐. 바로 정률제 약정에 문제점도 있어 들어갑니다. 70%를 민간이 먹는 거로 약정을 했어요. 공공이 30%만 먹기로 약정을 해놔버린 겁니다. 일면 그렇게 해서 총 3,589억의 이득이 발생했는데 70%를 민간이 먹는 걸로 약정해놨거든요. 박근혜 때 사실상. 그래서 2,400억이나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 모든 개발은 2000년도에 발효된 부동산 개발법에 의해서 도시부동산 개발법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 안에서의 협약은 지자체장하고 업체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에 따라서 5대5만 했더라도 환수 이익이 5대5가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7대3으로 민간에 대한 이익을 비율로 극대화해서 써주는 과정 중에 비리가 없었겠냐? 예.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탄 사례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당시 박근혜 이명박 때 이런 사례가 엄청났는데 이재명은 이 사례 와중에도 최대한 환수를 했구나. 만약에 이걸 이재명 사례가 동탄에 비춰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공공은 1,100 정도 남겨놓고 민간 2,400억을 지금 엄청나게 가져간 건데 그래도 이재명은 나중에 이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공공이 급한 거 5천억 전체 지금 대장동 수입이 민간이 한 4천억이고 공공이 5천억 정도 되는 1조에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먼저 50% 이상을 확보해놔버린 겁니다. 정률제로 안 했냐고 왜 막 지적하는데 제가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오징어 게임도 러닝 게런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옛날에 처음처럼 소주도 신영복 선생님께서 러닝 게런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시불 1억만 받고 두산그룹에 글씨를 써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당시 성공회 입장에서 1억도 엄청나게 큰 거였고 낼름 받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동탄은 만약 이재명 지사님이 동탄시장이었다. 화성시장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절반 이상은 먹어야겠다. 사전에 그것도 사전 확정형으로 했으면 3,500 중에서 2,000억은 이미 확보를 한 겁니다. 그 정도는 확보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정률제로 3대7로 사후정산한 거니까 공익이 가져가는 것은 1,100밖에 안 되고 민간이 지금 2,400억 어마어마한 초과이득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근데 왜냐면 약정까지 해버린 거예요. 30대 70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패한 사례로 그동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저는 네. 논의가 다행히 조금씩이긴 하지만 우리 초점이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대장동 사업에만 멈춰있던 우리들의 시야가 그럼 우리가 지난날 사업은 어떻게 했었던가를 돌아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비교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 장모 양평 사건 엄청난 800억 특혜 저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동탄 뉴스테이 사례,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LCT 사례.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사례 총동원해서 해먹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전면 돌파를 선언했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공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네.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재명표 부동산 대개혁 공약들 어떤 방향으로 보여지게 될까요? 지금 뭐 이재명이 사실 이재명 지금 이재명 후보죠. 네. 후보도 굉장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언론 카르텔 그다음에 검찰이
뭐 이재명 사실은 죽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대장동은 사실 너무 잘한 일이어서 안 건드렸었거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이거 그냥 비리의 몸통으로 mon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이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독이 오른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찌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약간 주저했던 부분도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공약이 개혁적이었는데 가장 그랬죠. 가장 개혁적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보다 더 나가겠습니다. 라고 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당선되는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불로소득 이런 말을 쓰는 거를 정치인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역병에 창궐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투기 바이러스가 더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특히나 2014년 이후를 거치면서 투기 바이러스에 안 걸린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LH나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LH나 그렇지. 대장동에 솔직히 버는 데 대해서 왜 부럽잖아. 이렇게 분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부정이나 부패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까요? 그런 건 있겠지만 사실은 나는 거기서 제외됐다라고 그렇지. 하는 뭐 나는 불쾌감 못 때문에 더 샀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정말 정당한 분노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그러면서 있다고 if를 생각되고요. 걸죠. 네. 그럼 내가 만일에 빚내서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집을 그렇죠. 샀으면 네. 2배가 올랐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는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네. 못 잡아도 2배가 올라버렸으니까 나도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었네? 네. 이런 식의 분노가 지금 잠재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돈이고 대장동 같은 이런 불법 이익이 나오면 안 돼라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 그래도 이미 돈 번 놈이 있는데 네. 나는 소외됐네라는 쪽에서 빡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미 공약을 했죠. 가장 좋은 게 이제 역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 공급 대책을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투기 억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불로소득 환수가 그건 이제 국토보유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토보유세로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다 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이제 더 나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이게 하나 세 개의 세트죠. 이걸 통해서 이제 분양가도 낮추겠다, 투명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얘기인데 이건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에는 공공이 하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땅을 공공이 개발해서 이거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엔 그동안에 민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아마 안 파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공이 그냥 갖고 있고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 토지 공급 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이게 혁명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획기적인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250만 가구를 짓기로 했고요. 네. 100만을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해서 기본주택으로 했다고 이것도 지금까지 건국 이래 지어진 전체 임대주택하고 맞먹을 네. 숫자를 네. 짓겠다는 파격적인 맞습니다. 공약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150만 가구는 뭐 공동 개발을 하든 네. 아니면 민간한테 넘겨주든 할 건데 거기서 나오는 이득들의 최소 70% 이상을 환수할 수 있는 네. 법안이 보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민간한테 넘기지 않는 거는 정의적 차원에서도 너무 당연한 게 수용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강제 수용이거든요. 예.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뺏은 거잖아. 뺏은 거잖아요. 뺏어서 조성해서 아파트를 올려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넘기는 거예요. 그 뺏긴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그게.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빼앗았으면 그걸 공공의 목적에 맞게 끝까지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그 빼앗은 땅을 돈 벌으라고 업자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고 네. 땅은 우리 거니까 여기에 건물만 지어 니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을 해갖고 임대료로 나누든 네. 분양료로 나누든 시간에 네. 우리 몫은 빼고 가자. 네. 대신 우리가 이 땅 수용하는 데서 원가 조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네. 너는 건축비만 받고 빠져.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토지를 빼앗긴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내가 판 토지 가격대로 건물비만 내면 저 집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맞습니다. 생겨야 예. 원주민들이 안 쫓겨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장동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을 만약에 그냥 토지를 매각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성남시가 아니면 뭐 경기도가 개발을 해서 수용을 한 다음에 조성한 다음에 대장동을 그 다음에 민간한테 매각을 안 하고 그냥 임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저기에 붙어 있는 저렇게 많은 그 부패 세력들이 2억의 프리미엄이 붙을 데가 없죠. 예, 그러기도 하고 여기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 그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그렇죠.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본선에 올라갔을 때 예. 저쪽에 누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 설명했던 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면 네. 이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적폐들은 이제 뭐 경제로도 안 되고 안보로도 안 되고 부동산을 갖고 덤벼들 건데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난 상황에서 국짐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평가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고요. 네.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화천대유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악의 연대기가 계속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그리고 주인공이 자꾸 자기 편이 네. 그래서 괜히 너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아마 저쪽은 이제 본선 시작하면은 부동산으로 공격을 해야지 하고 막 총알을 장전하고 있었을 텐데 이거 잘못 꺼냈다간 유턴이 돌아와서 자기들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살짝 허우적거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이 네. 이 마음이 좀 힘들어요. 아빠 제주도 땅 때문에. 아빠 제주도 땅, 윤희숙 부친 투기, 박상도 50억. 그다음에 지금 LCD까지 다시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 제가 김영춘 후보님이 쓴 걸 보니까 사업비만 2조 7천이 넘고 수익이 1조 원인데 공익 환산 금액 0원이고 심지어는 부산시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1,000억을 들여줘서 기반시설 다 깎아줬대요. 아니 근데 예산을 1,000억을 들여서 LCD를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네. 2조 7천억짜리 물건인데 마진이 1조면 너무 많이 남겨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그런 건 이렇게 없죠. 많이 되는 게 공공이 한수는 안 해주고 기반시설 도로까지 다 깔아줬다니까 1,000억이나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참 비용은 최소화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게 해운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LCD가 근데 바닷가에. 이게 사실은 해운대를 완전히 경관을 예. 친 거죠?
경관대 치고 바다를 사유한 놈이 사유한 있어요.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아니 세상 이런 난폭한 이 만행과 폭력이 어딘지 전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개발액을 이제 온전히 독식한 건 독식한 것이고 해운대라고 하는 천혜 이게 자연 환경 아닙니까? 자연 자원인데 그거를 그냥 독식을 하고 사유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더 재밌는 것은 부산시가 원래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LCT를 원래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발표해서 해놓고 민간에 100% 넘겨버리고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바닷가라서. 그 고도 제한을 412m를 풀어줘가지고 101층을 짓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생각 있는 시민들이라면 이제 곽천대유, 국민의힘 대유가 아니라 ACT로 가야죠. ACT, 그 다음에 윤석열 양평, 그 다음에 동탄, 민간, 뉴스대 이런 데 전부 다 사실 LH 한번 전수조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동안 대규모 이런 개발 비리 세력을 소탕해야 됩니다. 그럼 다 국민의힘 세력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대장동 문제를 끌고 나온 세력들이 자기들이 했던 짓거리를 완전히 못 덮었어요. 네. 윤희식도 대충 덮었고 네. 이미 탈당해서 나간 그 누구야 8천억 해먹은 박덕흠이나 정진석이 이런 것들도 전복민도 있어요. 전복민도 잊으시면 안 있고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못 덮었고 지금 저기 임야에 도론했던 김기현도 마찬가지고 김기현. 사실 그거 보니까 준석이 아빠는 그냥 좀 그러네. 소박합니다. 소박하네. 순진한 편이죠. 근데 제주도 관광지 옆에 농사 짓는다 해서 딱 개발 집지을 만큼만 했어. 이렇게 네. 막 몇만 평씩 임야 치고 도로 깔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스케일이다, 스케일.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착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저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깔 때 이 역풍 그럼 너는 김기현이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말을 잘 이용했던 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뭐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고. 이게 아마 저쪽에서는 국힘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공격 들어가면 분명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와버린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유턴이 돌아오는 거예요.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 때도 네. 그렇고 야, 털면 안 나오겠냐? 인허가 가중 중에 뇌물 받은 놈이 한 놈도 없다고? 그렇죠. 없잖아. 지금 못 찾았잖아. 니들. 4천억 정도 이득을 남겼는데 이재명이 최소 40억은 먹였겠지 했는데 안 먹었어. 4원도 안 나와버려. 이게 재밌는 게요. 특허대가 딱 다 치는데 유동규 하나 있는 거야, 유동규. 근데 유동규도 돈을 얼마 받았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돼. 이게 진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게 그래서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성남시장이면 그거 돈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전 진짜 안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죠. 그게 아주 국민의힘 많아요. 정권이 그동안 망쳐놓은 국민 맞습니다. 의식이에요.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받았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박이 부당 있지. 이익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정말 개인적인 거고 맞습니다. 대의를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나 그런 거 추구하지 말아야지. 네. 내 다음 세대나 내가 사는 네. 집에서는 이거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국민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네. 투기가 끝납니다. 예. 안 그러면 투기하겠다고 꼬실 때 사기로 다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동산 투기는 영원히 근절해야 되고 완전히. 맞습니다. 예. 정말 그래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부가 월급도 더 올려줄 거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보니까 최저임금 오른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다라고 입증한 사람인데 그래서 월급도 더 올리고 땀 흘려 일하면 이제 좋은 사람인데 그것만으로도 좀 아시잖아요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이나 주식 투자하는 방법 거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미 보장돼 있지만 그다음에 생산적인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투기 요소가 있고 리스크가 있지만 부동산 투기하고는 질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부동산 투기는 완전히 나라 망하게 하고 네. 많은 사람들 완전히 너무너무 살맛이 안 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주식하고 채권은 이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생산적인데 어쨌든 돈이 가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놓은 걸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네. 약탈하는 거니까 너무 그악무도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된다는 이기심이 맞습니다. 예. 네. 결국은 나는 개인이 가져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돼. 내 소소한 이익을 기뻐할 때 내 이익의 수천, 수배, 수조
배, 수억 배의 부당 이익들이 만들어져서 맞습니다. 예. 그걸 독식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장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공감대를 대장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신선한 소식으로 지금 저쪽 애들이 이 부동산 터지는 걸 못 막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나왔다 그래요. 예,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예전에 부인이 홍준표랑 저희 아주경제 단독부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부인이 땅을 샀어요. 근데 문제가 됐거든요. 당시에 이제 막 공무원들 그런 거 다 문제될 때, 왜냐하면 김영삼 정권이 부동산 실명제 전후에서 뭐 투기 세력들 사정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른 언니한테 팔아넘깁니다. 언니한테 팔아넘겼다고 해요. 근데 차명 그게 이른바 차명으로 잠시 언니한테 맡긴 거죠. 명의신탁. 왜냐하면 남편이 검사고 앞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홍준표도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그 악당 아닙니까? 어렸을 때 또 야욕을 가지고 그렇죠. 꾸준히 노력을 해서 큰 꿈과 야망을 네. 안고 있고. 근데 그래서 윤석열이 너무 잘 구역하니까 웃는다. 홍준표가 요즘엔 착하게 보여요. 그렇죠. 윤석열가 너무 성이 나쁘니까 홍준표가 착해 보이는데 홍준표도 윤석열 못지 않죠. 그래서 무슨 홍준표 지금 입만 열면 지는 도덕적이다. 나밖에 없다. 윤석열 안 된다. 이재명도 도둑이다 이러는데 본인도 예전에 동대문에서 선거 나왔을 때 아니 송파에서 선거 나왔을 때요. 돈 뿌려갖고 선거법 유죄 판결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방금 말한 건 당시에 김현상 정부 때 언니한테 몰래 그래서 그 홍준표 와이프한테 물어본 걸 기자들이 당시에는 뭐 공직자 부인들이 뭐 저기 땅 좀 사놓은 일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실상 실토를 했어요. 네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긴 했지만 홍준표가 입만 열면 지는 너무나 도덕적이라 말한 것들 정말 가정스러운 거죠. 결과적으로 검사 시절에 이게 김영삼 정권의 어떤 그 공무원 관리로 인해서 문제될 소지가 보이니까 언니한테 2,000평을 그냥 넘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그리고 다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 사실상 돈이 주고 간 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돈을 받았는지 2,000평을 이미 돈값을 치고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명의만 넘긴 건지 알 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13년 후에 똑같이 다시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를 맡겨놨다가 되돌려 받지 않았느냐 의혹이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홍준표 그게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슈가 막 되다 보니까 아니 이걸 왜 새삼스럽게 이제 꺼내고 그래. 맞아요. 20년도 88년도였고 내가 다시 산 게 2013년도인데 2003년인데 지금 따져도 20년 전 일인데 그게 뭐 문제 있는 거라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이렇게 뻔뻔함으로 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뉴스가 매우 중요하냐면 홍준표는 지가 엄청 투명하고 공직자로서도 도덕적이었다 주장하는데 당시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 고위공무원들의 투기가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LH 때문에 열받아서 그렇지 사실 LH는 옛날에 해머체 처먹은 거 보면 아무도 아닌 걸 일기 때 보면 훨씬 더 많이 처먹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고위공직자들 검사들 다 그 부동산 투기 했었고 왜냐하면 당시는 개발이 전국 곳곳에 벌어지니까 네. 모두가 개발 정보가 있고 거기에 고위공직자 다 심지어 교수들까지 동원해 다 땅을 살 때인데 홍준표 딱 그렇게 한 겁니다. 마누라 실토했잖아요. 홍준표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마누라께서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 너무 사랑하시더라고. 네. 당비도 걷어갖고 네. 그러니까 그 뭐지? 특수활동비로 특수활동비를 걷어서 마누라한테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의원들 밥 사줘야 될 돈, 보좌관들 회식비를 갖다가 마누라한테 아니, 갖다 주셔서 좀 애처가십니다. 더 정확히는 원래 의원들 밥 사주고 보좌관 회식비도 써서는 안 되는 돈이니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개발비인데 그 관행적으로 의원들한테 나눠주고 부인이 정책을 개발해 줬나 보지. 그러니까 자 홍준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 아닌데 이 특수활동비는 여러분 횡령 범죄입니다. 그것도 세금을 횡령한 중대 범죄고요. 근데도 죄의식을 안 하고 내가 마누라한테 갖다 줬다 뭐가 문제냐? 그다음에 옛날에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싸움 났을 때 심재철한테 국회의원들이 한 말 기억나시죠? 당신 특수활동비 몇 천만 원 받았고 한 푼도 나한테 안 주고. 지들끼리 내가 500만 원 갖다 썼다고 지랄하고. 홍준표하고
심재철이는 안 줘버린 거예요. 더 나쁜 새끼네. 지가 인마이 포켓 해버린 거 만우한테 갖다 주기 뭔 게 인마이 포켓이죠. 세금을 빼돌려서 그동안 만우한테 함부로 했기 때문에 돈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한 건 확실히 걸린 겁니다. 설령 공소시효 처벌을 못했다 하더라도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거기다가 투기 적발을 막으려고 언니한테 흘러 맡긴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다시 확보해 놓은 거죠. 자, 오늘 마감을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요. 대장동은 이제 만가구 가구가 되는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거고 네. LCT는 건물 하나 101층짜리 딸랑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건물 하나 딸랑 올려서 2조 4천억 원이라는 매출을 냈어요. 아파트 만채보다 두 배가 5,900채. 네. 5,900주보다 두 배가 넘는 마진을 남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2조 5천억 중에 1조가 남았는데 이걸 한 푼도 못 찾은 사람이 있고요. 1조가 남는 이 주택 사업에다가 선금으로 해갖고 꾸역꾸역 5,500억을 받아낸 지사가 있습니다. 누가 잘한 겁니까? 진짜. 누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 구도를 대장동 대 LCT, 재당동 대 윤석열 양평 이렇게 끌고 와야 그렇지. 돼요. 그래서 모든 지난 말씀드린 대로 240건, 20년 동안 240건의 민간 합동 개발이나 민간 개발이 있었는데 10건만 회수가 될 정도로 이런 형편없는 공영 개발 안에서의 일방적인 손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민간 업자들이 땡겨간 어마어마한 수익들 그리고 이걸 방조했던 그 당시의 행정과 그 당시 민간 업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의 이 역할이 이렇게 돋보이고 거의 유일한데 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저쪽은 이 정상적인 집단인 거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점을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네. 정말 10,000명이 넘는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해서 저희도 영광이고 정말 보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부동산 개혁이 우리 국민들 무주택자 60%한테 이익이 돌아옵니다만 네. 그 60% 안에서도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인물들은 그럼 나중에 내가 부동산 투기할 기회가 없어지잖아? 저 새끼들은 그렇게 해서 이미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그러면 부동산도 못 해보면 난 희망이 없는 거네?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그리고 또 개발을 해갖고 이득을 얻는 사람한테 수익을 뽑아서 여러분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네. 모든 국민한테 공평하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100억 낸 놈도 100만 원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낸 나도 1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게끔 공평하게 다 나눠줄 거야. 계산하고 나버리고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러한 초과 이익이나 개발 수익에 대해서 그거를 환수해서 받을 권리가 있어라고 하는 권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적지 않을 겁니다. 네. 아, 그럼요. 그동안 우리가 구상했던 보유세 안에서 뭐 3%, 5% 수준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들에 대한 환수가 국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 수익 환수제 배분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기본소득 금액이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예. 1인당 200? 그 이상도 그럼요. 받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이 이 대장동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개발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익이. 이거를 국민한테 찾아주겠다고 하는 이재명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예. 여러분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뛰어들어야죠. 이제 그렇죠. 뛰어들어야 예. 되니까 본격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네. 네. 이재명이 그거 찾아드린답니다, 여러분한테.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1시 반에 생방으로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이런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